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에 조선의 땅은 처참히 짓밟히고 마는데요. 이 땅의 선비들 가운데는 붓 대신 총을 들고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맞선 우국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명받진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애국을 실천한 수많은 이들도 있지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를 향한 충을 행한 선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곳 임시르 한 우국지사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염제야록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선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제 조이제 선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 한 권의 책. 염제의 야록은 아무랬던 구한말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을미사변부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 이후로부터 1930년대까지 이에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의병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대기하고 경문 등을 다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절에 이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의아합니다.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돌아다니셨어야 이게 가능했겠는가? 염제야록은 6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에선 을미사변의 전말과 을미, 병신년 의병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고 2권에선 을사늑약과 민영환, 조병세, 송병선 등 충신의 행적을, 3권에는 병호, 정민현 의병들의 활약상과 의병장들의 일대기가, 4권에선 한일 강제 병합과 이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은둔한 이들의 행적을, 마지막 5, 6권에는 애국지사들의 상소문과 경문 등을 모아놓았습니다. 국운이 기울어가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개인이 기록한 책들이 몇몇 전하고 있는데요. 야사라 불리는 이런 책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송상도의 길이어 수필, 그리고 그보다 앞선 정교의 대한개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순국을 택한 매천, 황현이 남긴 매천야록이 대표적인 야사입니다. 이런 책들과 비교해 염제야록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염제야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히 호남 지역의 인물들을 많이 수록해 놓았다는 거고, 저희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 시골의 사소한 선비들, 그 다음에 낮은 벼슬아치들에 대한 의병과 독립운동을 거의 다 정리해 놓았다. 그의 집필 원칙은 작건 크건 아는 만큼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일을 전하고자 했던 건데요. 직접 쓴 서문에선 그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냈던 이들과 훌륭한 덕을 갖춘 유림의 경우 그들의 빛나는 절개와 의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국사와 야사에 실려 100세 동안 빛을 발하고 그 후로 100세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초야에 묻힌 하찮은 벼슬아치나 선비의 경우 의리를 앞세워 적을 공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들의 행적은
역사책에 숱하게 빠져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고 있다. 2016년 1월 달에야 이분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그래서 학술대회도 한번 하고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어 구국의 신념을 실천했던 염제 조이제 선생. 일제 치하에서 세상과 이별한 그는 1991년 애국지사로 추서가 돼 지금은 이곳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은 1907년. 그의 나이 35세 일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4년 동안 전국을 발로 뛰며 찾아낸 이름 없는 의병들과 애국지사의 이야기. 회문산 자락에 자리한 이 마을이 염제 선생이 나고 자란 곳인데요. 당시 선생의 집안은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봇대에 둘이 따라니 있지. 거기서 요 안으로 전부가 염제 선생 생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는 논서마직이 이 양반은 턴논이고 부잣집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 앞에서 그 수확을 한 그 벼를 이 집 저자가 부속 건물이 긴 놈이 큰 채가 있었어. 그리고 기역자로 이렇게 또 여가 본관이고 요 앞에가. 근데 거기서 도정을 해서 이렇게 저 군산으로 이렇게 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집터의 규모로 보아 꽤나 크고 멋진 건물이 있었을 테지요. 염제 선생은 상당한 재력가로 야록을 집필하기 전부터 의병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던 것으로 전하는데요. 때문에 일제 삼엄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약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재력가로 또 평상시에 늘 의병들 이제 자주 들락거리죠, 집안에. 그러면 그 일본 감시하에도 꼭 뭐 군량미 같은 것 좀 전달하고. 그가 살았던 회문산 일대는 구한말 의병 활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용과 전기용 등의 의병장들이 바로 이곳 임실 출신입니다. 거기에 항일의식이 강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염제 야록을 집필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피가 청경공 병자용자여. 병자용자 피여. 그러면 이 양반이 청경공이 누구냐 하면은 염제 선생의 아버님이요. 선친. 하만 조씨 족보에서 염제의 집안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조병룡은 남다른 애국정신의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조병룡 선생은 외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 또는 구국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강했던 선비로, 강직했던 선비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이 병인양요가 끝남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의병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이러한 사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특히 을사늑약 이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행동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러워했던 그러한 강한 민족적 의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의 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염제 야록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동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4살 때부터 연재 송병준 선생님,
그리고 기호만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학문을 사살을 하셔서 유학으로 정신이 다듬어지신 분이고, 충청도 지역과 호남 지역의 19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꼽으라면 몇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제 송병선, 이제 간제 전우, 그다음에 그 뒤를 전후에서 있는 게 이제 노사 기정진과 노사 기정진의 아들이었던 송사 기우만. 이게 대표적인 이 호남 지역의 항맥을 이루고 있었던 대표적인 유학자들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줬던 연제 송병선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정순국을 택한 우국지사로 생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동감강목을 편찬하기도 했지요. 송사집을 남긴 스승 기우만은 일찍부터 호남 유학의 거목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그는 을미사변 이후 의병장으로 나서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간제 전후의 삶도 염제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선비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선택하는 길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제 선생이나 송사 기우만 선생의 경우에는 강한 저항, 투쟁,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래서 연제 선생 같은 경우는 자정순국의 방법을 택했고요. 기우만 선생은 투쟁의 방법을 택했고, 간제 선생은 은일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은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광복이 되었을 때, 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그 세 명의 선비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길의 선택들이 달랐던 거고, 염제 선생은 바로 이 세 분의 영향을 거의 고루 받았던 선비로 파악이 됩니다. 염제는 숭병선과 기우만 그리고 간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항일의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이들의 행적을 나누어 보면 의병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거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그리고 은사금을 거부하는 등 일제의 식민 통치에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했던 사람들도 야록에 그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대대적으로 10,000명이 넘는 효자, 효녀, 효부들을 표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으로 공헌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 또는 시계를 준다든지 뭐 이런 돈을 준다든지 하는 은사금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조선의 백성들을 친일파로 전환시키기 위한 격려의 차원, 친일의 격려의 차원으로 내려주는 어떤 교화적인 어떤 행위,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 정책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염제의 글쓰기는 어떠했을까요?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과 거기에 서명을 했던 을사오적에 관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즉시 조약서를 회의석에 내놓자 참정 한규설과 닥지부 대신 민영식은 그 불가함을 항의하므로 이또 히로부미는 소리를 지르며 성난 기색으로 병사에게 한규설을 감옥에 가두게 하고 외부 대신 박재순을 협박하여 조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참찬 이상설은 통감이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종루가에 나와 대성통곡을 하니 세상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격해졌다. 11월 3일에는 홍만식이 약을 먹고 자결하였고 4일에는 민영환이 자결했으며 6일에는 조병세가 독약을 먹고 사망했으며 이상철과 김봉학도 모두 자결하였다.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한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자세하게 쓰고 들었지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은 이름이라도 기록해 놓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이한 것은 본인이 염제 선생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기술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정제 이석용 의병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재판정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재판정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1907년부터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을 이끌었던 이석용 장군. 수백 명의 의병들과 함께 호남 일대를 누비며 일제에 맞섰던 그는 동료의 밀고로 1913년 10월 일경에 체포되고 마는데요. 염제야록에는 전주에서 재판을 받던 1914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판사가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고 자리에서 물러가자 이석용은 태연히 말하기를, 가사를 부탁하려고 하니 우리 아들 면회를 해달라. 그들이 데려온 아들이 이석용 앞에 절을 올리자 이석용은 다만 효도와 우애에 관한 두어 마디 말만 부탁하였다. 염제가 한평생을 살았던 전북 임실군 덕치면, 길게 뻗은 4차선 도로를 건너 산등성이를 오르다 보면 그를 기리는 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커다란 비의 뒷면에는 선생의 일대기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자신이 살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풍광은 빼어난 곳이지만 그 옛날 이곳은 교통의 오지였을 텐데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지식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제 선생은 시골에 있었지만, 임실에 있었지만 굉장히 폭넓게 전국적으로 유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어떠한 기록을 현재 남기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동향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또는 그러한 현장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답사를 하거나 직접 자료를, 실제 1차 사료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자료들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과 애국지사들의 기록을 모아 편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제야록이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이들이 있는데요. 전주의 한벽당을 지켜낸 금제 최병심, 서문을 써달라는 염제의 부탁에 시대정신을 담은 글을 써내려갔지요. 그리고 유생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던 고제 이병헌은 발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주고받은 서신에서 일의 무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재앙은 담장 안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뜻을 헤아려야 할 것인데, 여하튼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까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 종이를 불에 태워버린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노력 끝에 1934년 염제야록이 빛을 보게 되는데요. 기쁨도 잠시 1938년 11월 염제야록이 일제에 발각돼 조이제 선생은 임실경찰서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풀려나게 됩니다. 예, 그 할머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했는데 고문을 당하고 도저히 뭐 입은 열지는 않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도저히 이제 고문이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아마 임실 그 경찰서 앞에 지금 아마 지금 임실 문화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그것이 이제 버려졌는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 임실에서 덕지까지 그 달구지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제야록의 서문을 쓴 최병심과 발문을 담당한 이병은 교정을 본 김영한도 경찰서로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채 풀려난 뒤에도 일경에 계속되는 괴롭힘에 염제는 1938년 11월 19일 밤 스승 송병선이 그랬던 것처럼 자정순국을 택하는데요. 향년 66세였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병세를 좀 해보고는 그 과정에 다시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그럼 또 고문을 당해야지 하는 부분도 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더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때 그 단발령이 상당히 이게 좀 심해가지고 심지어 상투를 뭐 끊으라 이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차라리 사느니 죽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 사전에 그런 한약방 가시면서 준비를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바로 염제야록을 편찬하기 위해 선생은 방대한 자료를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 1938년 일제는 염제의 집안에 있던 수많은 책과 문서들을 우마차 2대에 실어 모조리 압수해 가는데요. 선생이 순국한 이후에도 일제는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일본 경찰들이 그 집안에 와가지고 시끄러우고 나가지를 못하게 붙잡혀 놓고 겨우 논밭 그 가를 때 저 집 밖을 나가면서 거기도 감시를 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백부님은 그래도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끌려가면서 뭐 얼마나 그런 것이 혹독하게 무서웠겠어요. 그런 백부님한테 뭐 문서가 어디 있냐 물어본들 나오도 않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가사가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염제야록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전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기록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선생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체로 염제 선생이 이제 그러한 책을 쓸 때에는 이 책이 얼마나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위험한 상황일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든 후대에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염제야록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덕촌이라고 하는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 수록이라는 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지만 보면 이게 의병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이 현존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 책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 책상 위에 이렇게 놓았다고 그러고 하나는 괴짝에 넣어서 묻어놨다고 그럽니다. 이제 묻어놓은 책이 후대에 이제 해방 이후 후손들은 마루 밑에 있던 덕촌 수록을 꺼내 1950년 염제야록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책을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원본을 복사해 영인본을 펴내지만 세간의 관심에선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 학술가에게 많은 도움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워낙 이게 한문본이라 한글로 이 번역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선생의 막내딸이었던 조금숙 전 광복회 전북지부장이 사비를 들여 한글로 된 번역본을 만들면서 일반인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붓으로 구국의 신념을 써내려간 염제 선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선명합니다. 염제 선생이 염제야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은사금을 거부한 사람들까지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면서 기록했던 것은 백성들의 독립정신, 독립운동, 이것들이 후대에도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최근에 노재팬 운동이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정부나 또는 리더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실천 운동이 그게 뿌리가 되고 소대가 되고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염제 선생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염제야록을 기록을 할 때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몰락해가는 순간에도 자신보다 국가를 위해 신념을 지키며 살다간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국지사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이들의 발자취를 기록해놓은 염제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그 숭고한 이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될 겁니다.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고귀한 애국정신이 오롯이 남아 전하는 염제야록. 그러나 힘들게 발행된 염제야록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그 업적이 제대로 조명조차 되지 못한 의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숨겨진 이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일 겁니다.